자, 안녕하세요. 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다운을 받아서 이 태블릿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 13분 정도 시간 걸렸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수능 특강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학생들은 개념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념 부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수능 특강 문제보다 훨씬 쉬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수특 어려운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번 틀린 거는 다시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가 결국엔 변형돼서 다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과외를 할 때 지구과학 과외로 좀 많이 다녔어요. 강남, 대치, 잠실, 서울은 많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구학 원 과외 준비를 하면서 지구학 원을 사실 과외를 받는 학생들보다 제가 훨씬 잘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지금 지구과학 원, 이 뭐 수능 특강 강의든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들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공부해 놓은 거 하나로 계속 지금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구과학 원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부했던 기출문제 결국 거기서 변형이 되는 게 답니다. 약간 새로운 신유형 몇 개씩 추가되긴 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그걸 똑바로 하셔야 앞으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풀었던 거 이거 좀 지우고요. 삭제를 하고요.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가 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쓸 게 별로 없어요. 쓸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았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 실험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뭘 비유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플룸 상승류 모형 실험. 아, 플룸 구조론 문제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찬물에 잉크를 넣었다가 촛불로 가열을 해서 버섯 모양으로 상승을 한다. 이거 뭐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플룸 상승류 맞고요.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면 올라올 수가 없겠죠.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가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틀렸죠? 무슨 말이죠? 틀려서 1번이에요. 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 이 플룸 구조론 문제에서 자꾸 이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선지입니다. 자, 2번 문제. 화성암의 생성 위치, 그 다음에 북한산 인수봉. 자, 북한산 인수봉은 심성암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이 되죠. 화산암이니까. 나의 암석은 A에서 생성되지 않았죠. 심성암이니까.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맞죠?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과학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B보다 A에서 빠르다라는 거 중1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면 좀 반성하시고 개념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 자,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가는 로디니아고요. 로디니아, 판게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의 초대륙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이건 판게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로디니아는 언제 생겼냐면 원생누대에 형성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생, 원생, 현생이고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까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원생누대가 시생누대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시생누대가 맨 처음이지만 원생누대가 더 길어요. 이 부분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나와서 수능 특강에서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니은 나의 추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생성된 습곡산맥이 뭐냐면 여기서 생성된 습곡산맥이 바로 칼레도니아 산맥과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다음 디귿 나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좁다. 대서양 면적 현재보다 넓죠. 점점 넓어 나에서 대서양의 면적 현재보다 좁죠. 다죠, 다. 죄송합니다. 다에서 대서양의 면적이 현재보다 좁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대서양이라는 거는 판게아의 분리 이후로 점점 생성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양지각이 형성되고 대서양의 면적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예전이 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그림가는 퇴적암 A에서 D와 화성암 P. 오케이, 이거 아시죠? 반감기 문제. P에 포함된 X양은 처음에 25%다. 그러면 반감기가 2번 지났다. 25% 따라가면 2억 년 나오고요. 현재 나이가 2억 년. 반감기는 1억 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배사구조가 나타난다. 배사구조라는 건 불룩 튀어나온 구조를 얘기합니다. 지금 불룩 튀어나와 있는데 부정압으로 인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배사구조가 이렇게 딱 깎인 모양이기 때문에 배사구조가 나타난다가 맞는 말입니다. C와 D는 부정압 관계이다. 부정압 관계이죠? 침식된 이후에 다시 쌓여서 기저여감도 보이니까 부정압 관계 맞고요. D가 생성된 시기는 2억 년보다 오래되었다. 그림 보세요. 생성 순서를 보겠습니다. C 쌓이고 B 쌓이고 A 쌓이고 P 관입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압 이후에 D가 쌓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는 P 관입 이후에 생성된 것인데 P의 나이가 2억 년이니까 2억 년보다 오래되지 않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 중 전선에 파동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파동은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지 않죠. 온대 저기압이잖아요. 열대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합니다. 니은 폐색 전선이 발달해 있다. 자, 이건 무슨 전선일까요? 폐색 전선이라는 거는 여기 온난 전선 뒤에 한랭 전선. 근데 한랭 전선이 더 빨라서 어떻게 되냐? 온난 한랭 이렇게 생긴 게 폐색 전선이고요. 지금 얘는 정체 전선과 유사한 모양이 보이죠? 니은도 틀렸어요. 정답은 당연히 디귿인데, 자, A 지점과 B 지점의 기온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되게 쉽습니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대저기압 그냥 그려주시면 온난 한랭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자, 따뜻하다에 핫 쓸게요. 따뜻하고 아니죠. 차갑고 콜드, 핫, 콜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온난전선의 전면은 차갑고 후면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온난전선의 전면은 차갑고 후면은 따뜻해요. 그 다음 한랭전선의 전면은 따뜻하고 후면은 차가워요. 그럼 어디가 차가워요? A가 차갑고 B가 따뜻하죠. 그래서 A가 B보다 낫다가 맞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관이밤과 포회감이 존재한 암석의 모습, 가하나에 있는 관이밤과 포회감의 나이는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노드에서, 그러니까 암석들의 관계에서 관이밤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야외 지질 답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드에서 이렇게 관입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화도에 이런 관입 형태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A가 관이밤입니다. 따라서 생성 순서가 가에서 B 다음 A예요.
나에서는 D가 이제 포획암이고, 포획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포획되었으니까. 그러니까 D 다음이 C가 생성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관이반과 포획암의 나이가 같아요. 즉 A랑 D가 나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A는 B를 관입하였다. 맞지요? 포획암은 D다. 맞죠? 아주 쉬워요. 암석의 나이는 C가 가장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생성 이후에 A, D 생성 이후에 C가 생성되었는데 A랑 D가 시기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B, A, D, C 순서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C가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나이는 C가 가장 적다가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 나와 있습니다. 기억 마이너스 3.5에 B0 갖다 대면 됩니다. 마이너스 3.5 정도, B0 정도 갖다 대면 여기가 기억 주계열성이죠. 니은은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라고 볼게요. M1이면 거의 여기까지 가야겠죠? 여기가 니은. 절대 등급 플러스 0.8, K2에 플러스 0.8이면 요 정도, 요 위치 디귿 됐습니다. 기억은 주결성이다 맞고요. 니은은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틀렸습니다.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이 색깔, 별의 색은 결국에 분광형과 관련이 있고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표면 온도, 분광형, 그 다음에 별의 색깔,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다 별의 색깔, 표면 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파란색으로 관측된다라는 거는 분광형이 O형 쪽에 가깝다라는 얘기인데 M형이기 때문에 틀렸죠. 디귿, 반지름은 디귿이 가장 크다. 자, 반지름은 당연히 초고성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수치로 비교를 하자면 디귿과 니은에서 니은은 표면 온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건 광도가 크다는 거고요. 따라서 반지름이 크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문제 좀 재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지질시대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지질시대는 이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무엇냐? 이건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의미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근데 이때의 지질시대는 원생 누대이기 때문에 니은이 되죠. 다음, 생물의 광합성이 최초로 일어난 지질시대는 니은이다. 이때는 기억입니다. 시생누대에서 남세균의 출현으로 인해 광합성이 최초로 일어났죠. 그걸 나타내는 화석은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될 거고요. 3번,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지질시대.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지질시대는 언제죠?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지질시대는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은 고생대거든요. 삼엽충 출현부터 공룡 출현까지이기 때문에 고생대를 의미해요. 고생대에는 어떤 식물이 번성했냐? 바로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육상식물 맞죠?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번.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는 디귿이다. 자, 디귿은 고생대고요. 빙하기가 없었던 지질시대는 중생대입니다. 자, 리을은 중생대와 신생대를 합쳐진 것이죠. 방추충이 번성한 지질시대는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아니고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추충, 푸줄리나가 번성한 지질시대는 그냥 단순 고생대라고 하기보다는 석탄기, 폐름기와 같은 고생대 말기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고등학교 그 성취 수준을 보시면 지질시대를 기 단위로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거 고생대, 어떤 거 중생대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기까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기 수준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외부나를 구분을 했어요. 가, 타원은하, 나, 나선은하, 다 불규칙은하. 굉장히 쉽죠? 기역 타원은하 맞고요. 니은 나선팔 있으니까 맞고요.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다보다 낮다. 가가 다보다 낮아요. 정답 5번입니다. 타원은하는 나선은하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을 띠고요. 불규칙은하는 그 성분 자체는 타원은하보다는 나선은하와 더 유사합니다. 즉 불규칙 은하도 표면 온도가 높고요. 색깔이 푸른색에 가깝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0부터 500m 수온 염분 분포입니다. 가나는 2월 또는 8월에 측정했다. 자, 2월과 8월 염분보다도 수온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염분도 차이가 납니다. 같이 볼게요. 염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온으로 8월과 2월을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심 0m, 표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바다의 온도가 뜨거울 때가 당연히 8월, 나는 2월이 될 겁니다. 8월, 2월 쓰세요. 그 다음에 8월에는 표층 염분이 더 낮습니다. 왜 그렇죠? 강수량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는 8월, 맞죠? 수온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다. 수온약층이라는 건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입니다. 가를 보시면 0m부터 쭉 수온이 확 감소해요. 수온약층이 훨씬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표면 해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 자,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물의 밀도는 수온이랑 염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크고요. 염분이 높을수록 큽니다. 근데 가에서 표면 해수, 표층 해수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밀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 0m에서 염분은 33, 수온은 25보다 높아요. 염분은 낮고 수온은 높아요. 그다음 나에서는 염분은 높고 수온은 낮아요. 당연히 나가 밀도가 큽니다. 이것도 틀렸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 관측 지점 A의 위치 완전히 점 찍는 문제입니다. 이건 태풍은 30일 0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하였다. 이 전향점이란 게 뭐냐면 태풍이 이동을 할 때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편서풍 영향을 받아 이 꺾이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전향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점을 안 찍어보고 대충 보면 됩니다. 위도는 항상 올라가요. 위도는 항상 북상하게 되죠. 태풍은. 근데 이제 경도가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지점이 바로 전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28, 124, 121 하다가 어느 순간 123, 128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향점은 요 근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일의 근처가 될 텐데 이 문제는 기억선지를 확실하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30일 3시 이전에 통과하였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틀리게 되겠죠. 그림을 직접 찍어 본다면 30일부터 찍어 볼게요. 21도에 124도. 자, 경도 124도에 위도 21도.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30일. 그 다음 1일은 121도에 26도. 1일. 2일은 31도에 123도. 1, 2, 3 여기죠. 1일. 2일이죠. 3일 36도에 128도 128에 36도 여기입니다. 1, 2, 3, 30 딱 적어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보이시죠? 30일 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태풍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1일 3시가 3일 3시보다 강하다. 자,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 뭘로 비교해야 될까요? 자료를 보시면 중심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중심기압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1일 3시가 제일 작아요. 기압이. 그러면 세력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지요?
맞습니다. 디귿. 1일에서 3일에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디귿, 그래서 이 1일, 2일, 3일을 이 디귿 때문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맞죠? A 지점이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속하고 이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많은 학생들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태풍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자,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A 지점을 지나는 바람은 이렇게 불어 들어갈 겁니다. 자, 뭐 시계 방향으로 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휘는지 그건 고려하지도 않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3번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 위치에서 첫 번째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불었죠? 아니죠. 1번 이게 아니죠. 자,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1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불었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바람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이 화살표 끝을 원으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시계가 나오죠. 시계.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그냥 무작정 외웠다가 헷갈리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운 걸 까먹어도 맞출 수 있도록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온대저기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대저기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하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남동, 남서, 북서. 기억나시나요? 남동, 남서, 북서라는 표현.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남동, 남서, 북서로 풍향이 바뀐다라는 게 결국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이 태풍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태풍이든 온대저기압이든 둘 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변화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푸세요. 자, 12번입니다. 폭설주의보가 발령된 21시에 지상일기도와 위성 영상이래요. 그림 보면 폭설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고 시베리아 쪽에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계절이기 때문에 폭설주의보가 당연히 발령이 됐겠죠. 그래서 이 강한 북서 계절풍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동풍 계열의 바람 우세였다는 당연히 틀리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할 것이고요. 기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였다. 기억을 보면 위성 영상인데 하얗게 칠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눈이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눈이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눈과 비의 차이는 추울 때 비가 오면 눈이고 따뜻할 때 비가 오면 비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건 상승기류가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문제 풀이에 문제가 없습니다. 디귿,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높다. 그냥 그림을 보시면 서해안에 하얗고요. 동해안은 하얀 게 없어요. 서해안이 높습니다. 디귿 틀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왜 폭설이 내리냐? 이거는 기단의 변질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서해 바다에 따뜻한 열을 받아서 수증기와 열을 받아 그 구름에서 눈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층수와 심층수의 이동, 대서양의 해수순환, A, B, C는 표층수, 저층수, 심층수 중 하나이다. 맨 위에 있으니까 A는 표층수, B는 심층수, C는 저층수입니다. 이 위치를 모른다. 그럼 당연히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 가의 심층수는 나의 B에 해당한다. 가의 심층수라는 거는 보시면 대서양에서 내려가고 있는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를 얘기하는가? 나의 B가 맞죠. 니은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표층수와 심층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표층수가 당연히 큽니다. 표층수가 빨리 이동합니다. 기역, 해역에서의 표층수의 밀도가 현재보다 커지면 침강이 약해진다. 틀렸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디귿 선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 부분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요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지구온난화의 영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되면 염분이 낮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작아져서 침강이 약화된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단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침강이라는 건 밀도가 강하면 침강하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밀도가 크면 침강이 강화되고 밀도가 작으면 침강이 약화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디귿에서 밀도가 커지면 침강이 약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밀도가 작아져서 침강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밀도가 커진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침강은 강해져야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태양 내부의 온도 분포. 요 문제는 작년 6월부터 자꾸 나왔던 유형인데 3월에서 변형을 했는데 쉽게 변형을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중심액, 복사층, 대류층 중 하나래요. 자,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세로축은 온도고요. 가로축은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뭘로 풀어도 풀려요.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라는 건 태양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이죠. 핵 다음 바깥쪽이 복사층, 그 다음 바깥쪽이 대류층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의 별들은 다 이런 형태의 내부 구조를 갖죠. 세로축을 봐도 온도가 높은 게 핵이 온도가 높은지 바깥쪽이 온도가 높은지 당연히 중심 온도인 핵이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기역이 핵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태양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태양의 핵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귿, 대류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5번. 현재와 A 시기에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의 모습과 지구 공전궤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밀란코비치 주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은 현재가 A 시기보다 크다. 자, 이 문제 잘 이해해 봅시다. 현재 근일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일점이라는 건 태양이랑 가까울 때의 얘기죠. 근데 A 시기가 현재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근일점이 더 가깝다라는 건 원일점은 더 멀다는 얘기고요. 더 많이 찌그러진 타원, 이심률이 큰 타원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심률은 현재가 아니라 A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 이거는 문제 많이 푼 학생들은 그냥 니은 동그라미가 돼버려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입니다. 외우세요. 외워두는 게 편하고요. 풀이는 어떻게 되냐? 정식적인 풀이는 이게 현재 여기 자전축이고요. 지구 적도가 이렇게 있겠죠. 지구 적도가 있을 때 태양빛을 받는 반구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보세요. 남반구가 태양빛을 받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가 맞아요. 이 선지는 단 한 번도 반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철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임의로 선지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 이건 무조건 바뀌지 않습니다. 디귿.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받는 태양복수 에너지량은 현재가 A보다 많다. 이거 기억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원일점은 A가 더 멀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A보다는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더 멀리 있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받냐, 더 가까이 있는 게 많이 받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A 시기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림을 마저 완성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그린다면 여기가 근일점이라 했으니까 원일점 좀 더 멀게 한 요런 궤도라고 한다면 A 시기는 요런 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A 시기니까 어디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받겠어요? 가까운 현재가 당연히 많이 받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이거 좀 문제 꽤나 어렵습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북아메리카 부근의 판 ABC와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고 세 종류의 판 경계가 존재한다.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을 얘기하겠죠. 그럼 기억은 지금 보존형 경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볼게요.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수렴형 경계의 이 기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A가 B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A가 B 밑으로 섭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A가 B보다 밀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기억 맞습니다. B는 C에 대해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두 줄짜리가 발산형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해령입니다. 해령 혹은 자 해령이라 하지 말고 열곡이라 합시다. 대륙 쪽에 있으니까 열곡 해령에도 열곡이 있으니까 열곡으로 해도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뭐냐? 이 얇은 선이 뭐냐면 이게 보존형 경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령이고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풀면 안 됩니다. 기호를 보고 기호를 기반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해령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기 위해서는 해령 중심으로 B는 요 방향, C는 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C에 대해 남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존형 경계의 발견은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판구조론의 등장 계기입니다.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수능 특강 1강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 보존형 경계의 발견이 판구조론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정확히.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가 여기서 변환단층이니까요.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계기가 아니라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될 계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구조론과 해저 확장설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해저 확장설에서 웬만한 게 다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저 확장설에서는 아직 변환단층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단층은 해저 확장설 다음 단계인 판구조론을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7번이에요. 주계열성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 분포. 가와 나의 분광형은 B 또는 G래요. 자, 여기서 이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강한 복사에너지 세기의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장이 짧은 게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다. 즉 분광형이 여기가 B, 가가 B, 나가 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틀렸어요.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틀렸어요. 둘 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게 크기도 큽니다. 질량도 크고요.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계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하다. 나가 G니까 비슷하겠죠. 정답 2번입니다. 18번.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와 밝기 변화 문제.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T1은 시선속도가 후퇴했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다시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 주기가 돌았다라는 거는 관측 시간이 이 외계 행성과 외계 중심별과 중심별 공전하는 행성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한 바퀴짜리예요. 나에서 T2는
행성이 중심별 앞을 가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한 바퀴 돌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행성이 별을 가린 시간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측 시간은 t1이 길겠죠. 니은 스몰 t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자, 이런 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스몰 t일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접근하고 있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 속도의 변화는 무조건 중심별입니다. 중심별만 보입니다.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 변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걸 외계 행성계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 변화를 봤다라는 거는 외계 행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말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별을 보는데,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행성이 있구나를 유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t일 때 접근하는 건 별이에요. t일 때 별이 접근하려면 행성은 후퇴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가 맞습니다. 디귿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기역은 커진다. 그러니까 중심별의 반지름에 비해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가려져서 밝기가 줄어든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쉽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커지면요. 이 기억값은 4배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볼 때 행성의 표면적이 별의 표면적을 가리기 때문에 이 행성이 가리는 표면적만큼 밝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표면적이라는 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2배 커지면 저 기역은 4배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19번 엘니뇨 혹은 라니냐. 그다음 해수면 높이 변화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해수면이 높아진 곳, 마이너스는 낮아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니뇨라는 건 무역풍의 악화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고요. 또 용승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평년보다 높은 플러스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높다 플러스이다. 여기가 엘니뇨 나가 라니냐가 됩니다. 엘니뇨 라니냐만 딱 써주고 바로 푸시면 돼요. 기억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자료 맞고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가가 나보다 완만하다. 자,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높아져요. 근데 원래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니뇨 때 더 올라왔다라는 얘기 자체가 해수면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가가 나보다 완만하다 맞습니다.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죠. 동태평양이니까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수온 높잖아요. 가가 나보다 낮다가 틀렸죠.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인지만 알면 풀려요. 그 다음 자료 해석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20번 문제. 이 비율 문제.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 그 다음이 암흑 물질, 제일 적은 게 보통 물질이죠. 자, 기억과 니은. 물질은 현재 우수를 가속 팽창시키는 게 아니라 감속 팽창시킵니다.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추정값은 B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졌을 때는 B가 나왔어야 했는데 A가 나와서 이 A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뭐죠? 이게 암흑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건 B가 맞고요. A와 B의 회전 속도 차이는 암흑 물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물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요. 사실 수능에 출제되기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20번 같은 문제는 거의 학습지에 달려있는 문제 마냥 느껴지는데 이게 20번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수험생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지구과학 원에서 YBM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YBM에서 나온, 사실 비주류죠, YBM이란 교과서가. 근데 그 YBM에서 이 회전속도 곡선 이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만 제대로 들었다면 20번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교과서는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출제가 된 경우에.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연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문제 변형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아는 게 결국에 수능에서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작년 수능 문제도 해설 영상 올렸는데 작년 수능 문제는 쉽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커트라인이 꽤 높습니다. 그게 수능입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 커트라인 훨씬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수능에 3월 모의고사 이런 게 나왔다. 그냥 1컷 50이에요.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를 하셔야 수능 풀 때 안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해설 강의 한번 듣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는 6모인데 6월 평가원부터는 이제 평가원이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때 꺾어놓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지구과학만 공부할 거 아니라 지금 국영수가 더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고 좀 미리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더 빡세게 딱 해가지고 성적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정리 잘 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